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강사와 함께합니다. 점심 먹고 역사 특강 4.19 혁명. 이 시간 저와 같이 진행해줄 블링블링 고막 여친 조연아 아나운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올해로 4.19 혁명이 60주년을 맞았습니다. 벌써 반세기가 훌쩍 흘러서 역사의 뒤안길에 섰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어선 안 되는 일이죠. 오늘 4.19 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소개해드릴게요. 이름 황현필, 고려대학교 대학원 역사교육학 과정 중 고등학교 교사, EBS 강사, 공무원 강의 등을 하며 20여 년간 한국사를 가르쳐온 손꼽히는 스타 강사 황현필 한국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네.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환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 배우 같지 않아요? 영화 배우. 아유, 감사합니다. 김경래 느낌이에요. PD는 홍콩 꼭 배우. 프랑스의 그 알랑들렁 닮았다. 오. 네. 제가 볼 때는 미국 배우, 예? 네. 누구야 누구요? 생각이 안 나. 어쨌든 배우처럼 크리스 미첨. 크리스 미첨. 잘생기셨다고. 네, 아유, 아니, 고맙습니다. 근데 또 우리 황현필 선생님께서 디카프리오 닮았다고 황카프리오라는. 황카프리오? 네네, 오, 또 그러네. 그런 별명도 있으시다고. 아니, 처음 듣는 이야기. 자, 우리 역사 황현필 선생님. 강의는 네.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교직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20년 됐습니다. 20년. 20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역사 선생님으로 광주의 살레시오 고등학교에 국사 예. 선생님 계실 때 예. 전국 최고를 찍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의고사를 보면 뭐 영어, 수학 그리고 국사별로 과목별로 전국 석차가 나왔는데 그 당시 970여 개 전국 고등학교에서 제가 근무했던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의 국사 성적을 그때 전국 1등을 찍었던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몇 등 했어요? 아니 근데 저희 학교 성적이 이렇게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고. 야, 그래서 하여튼 예. 스타 역사 강사가 되신 거구나. 네, 예. 우리 또 황현필 선생님의 인터넷 강의를 보면 태백광로라는 네임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네임은 왜 그 붙게 된 거예요? 임시정부 2대 대통령까지 하셨던 박은식 선생님께서 네, 네. 당시 빼앗긴 나라 조선을 태백이라고 칭하고 아. 그 태백만을 위해 살아가는 미친 노예가 되겠다라고 해서 오. 태백강로라는 이렇게 칭호를 네, 쓰셨는데 네. 이제 저야 역사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박은식 선생님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좀 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면 참 큰 보람이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한 100번 정도 들었던 질문이 태백광로 혹시 고향이 선생님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시고 아버지가 무슨 광산 노동자시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또 앞서서 황카프리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잖아요. 유튜브도 하신대요. 예. 선생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또 황카프리오 말고 좋은 별명이 있으면 여러분들 추천해 주셔서 우리 황카프리오 말고 다른 좋은 닉네임이 있다면 또 붙여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태백광로가 이제 박은식 선생님의 예. 한국 통사 저자 그렇죠. 아니세요? 한국통사 씨. 왜 저는 그 통자가 통할 통자인 줄 알았더니 아플 예, 아플 통자더라고요. 통자입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 한국의 아픈 예. 역사. 그리고 선생님 성함이 이제 황현필인데 네. 네. 그 매천 야록 쓰고 절명시 쓰고 자결하신 황현 황현 선생님하고 예, 예. 이름이 또 비슷하대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데뷔할 때 주변에 이제 이현이라는 또 윤리 쪽의 스타 강사 계셔가지고 맞춰서 네가 황현로 가라. 그래서 제가 황현 선생님을 너무 존경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절명시 쓰시고 그래도 자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름을 조금 따라하기가 네. 좀 조심스러워서. 하여튼 1910년에 이제 경술국치 나고 나서 네. 이런 절명시를 남기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승에서 지식인 노릇하기 어렵구나. 그럼 위대한 스승을 그때 하여튼 이뤘던 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4.19 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 이 시기에 우리가 4.19 혁명을 우리가 꼭 되돌아봐야 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4월이 참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1일이었고요. 4월 13일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쯤에 또 임진왜란이 발발했고 그래요? 4월 13일 예, 날? 맞습니다. 4월 16일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4.19 혁명도 조금 시간이 지나지니까 우리들이 조금 이렇게 잊혀지는 거 아닌가. 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한국인들에게 이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걸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알게 해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4.19이지 그렇죠.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뭐 참고로 제 이름이 19잖아요. 그러시네. 제가 한자 9자 쓰거든요. 아. 제가 60년 11월에 태어났어요. 예, 예. 그 할아버지가 저 셋째 손자 이름 뭐로 지을까 하시다가 4.19 4월 달이랬으니까 19로 해서 그게 제가 이름이 아. 최19예요. 그 60주년이에요, 저도 탄생. 아, 그러시구나. 근데 너무 젊어 보이셔서. 아 정말요? 예. 아 예. 아 근데 좋은 이름인 것 같은데 네. 이놈의 그 코로나 그러니까. 19가 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 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진짜 문자가 많이 와요. 소개해 주세요. 네. 대단합니다 정말. 유튜브도 성에 안 차서 지금 TBS TV로 시청합니다. 황쌤 만세 하시면서 손 좀 문자 흔들어주세요. 보내주셨어요. 손 좀. 예, 네, 이쪽, 우리 또 저쪽 팬들을 화면 위해서 어디 봐야 됩니까? 예. 여러분 지금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TV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황쌤 얼굴 보고 싶은 분들은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오 믿고 듣는 황현필 선생님. 황현필 역사쌤이 여기에 오시다니 우와 하시면서 하트도 또 날려주셨고 황현필 선생님 저도 구독자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또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황현필 쌤은 사랑입니다. 역사 요정 황현필. 제겐 그 어떤 요정보다 더 멋지게 보여요. 아 소개돼야 할 텐데 소개되셨어요. 역사 요정. 요즘 알랑들렁한테 요정은 좀 역사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역사 요정. 예. 마음에 드신다요. 그리고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황현필 한국사 선생님 40대 중반 아줌마입니다. 유튜브로 잘 보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기대돼요. 와우 황쌤 저 황쌤 왕팬 특히나 여성 팬입니다. 요거 꼭 강조해 주세요. 이유는 황쌤이 아실 거예요. 아 좋아라. 왜 팬이? 여성 팬인 걸 강조하신 거냐면 네. 제 구독자의 90%가 남성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여성에게 어필을 하지 못하나. 그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이렇게 여성 팬들이 이렇게 예. 여성입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셔서 그래요. 지금 유튜브에 예. 예,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맞아요. 예. 역시 그 유명 황현필 선생님 나오니까 네. 반갑다고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황현필 선생님께서 4.19 혁명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우리 황현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지금부터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황현필 선생님께서 미니 특강을 지금 화이트보드가 앞에 지금 네. 마련돼 있고요. 그러시면 일어나셔가지고 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황현필 선생님 강의 듣고 강의 듣고 질문 답변 네. 듣는 걸로 할게요.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오늘 4.19거 20분 정도 시간 주셨으니까 이제 4.19가 왜 일어났냐라고 보통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이승만의 독재 그리고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 그리고 3.15 부정선거 때문이다. 네. 마이크. 마이크를. 제가 드렸죠? 네. 보통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20분 정도면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전체적인 이승만 정권에 대한 개관 그리고 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는지를 제가 이 화이트보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실은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급히 한번 강의 형태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48년까지 미군정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수립과정 영상을 한 20개 정도 남겨드렸기 때문에 이건 다 보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미군정이라고 쓸게요. 화이트보드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48년 5월 10일 날 최초의 총선이 치러지잖아요. 그 국회의원들 우리가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이죠. 재헌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재헌헌법에 입각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 선출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승만이 선출돼서 왜냐하면 남북협상파였던 김구나 김주식 선생님은 이 국회 선출에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승만이 당선이 되면서 52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56년까지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리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50년에 한국전쟁이 있었고 53년까지 3년간 한국전쟁입니다. 이렇게 6.25입니다. 자, 근데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48년에서 50년 사이에
친일파 처벌이 그렇게 실패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농지개혁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의 지지도는 벌써 2개월 만에 조금 추락하고 있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50년 5월 30일 날 두 번째 총선을 치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고요. 대선이 대통령 선거인데 당시 국회의원 지금은 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때 재헌 국회만 국회의원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0년 5월 30일 한국전쟁 직전에 총선을 치렀는데 당시 이승만을 지지하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좀 어렵게 갑니다. 독촉이라든지 한민당 계열의 국회의원들이 낙선을 하게 되면서 이제 50년 총선 결과만 딱 보더라도 이승만은 이것 봐라 헌법을 내가 바꾸지 않고서는 국회에서 52년에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이승만 입장에서는 차라리 참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쟁이 3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52년도 전쟁통이었는데 당시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고 임시 국회의사당도 부산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52년에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걸 일으켜 가지고요.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 통근 버스를 뭐 크레인이 끌고 헌병대에 가서 뭐 고문했다 구타했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 전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원래 국회에서 개헌을 하려면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데 당시 임시 국회의사장을 군인들이 에워싸는 상태에서 기립 투표를 하게 해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포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립하게 되면서 첫 번째 개헌이었던 1차 개헌이 통과하게 되는데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발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 헌법 내용 그대로 둔 채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겠다. 이거 직선제죠. 원래 직선제는 굉장히 좋은 거고 민주주의에 어찌 보면 이게 참 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통의 군대 통수권자가 바뀌길 바라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국회에선 대통령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1차 개헌을 했고 52년에 이승만이 쉽게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56년까지 이제 이승만의 임기가 계속 되는 건데 이 50년 총선까지는 이 앞에 재헌국회의원만 임기가 2년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4년이니까 54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 실은 이 총선부터 거의 대부분 부정선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디서 선거 유세 제대로 하기도 힘들었고 개표할 때 항상 야당 참관인들이 제대로 참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54년에 이승만의 자유당이 압승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승만 입장에서는 좋다. 1차 개헌은 내가 좀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나는 초대 대통령이니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의 제안을 철폐하겠다. 초대 대통령이니까 나만 영원히 하겠다. 제가 물 좀 마시고요. 네.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강해지고 계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에서 4년 중임제로 대통령의 임기를 정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미국을 뻔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워싱턴이 4년 중임제 8년 대통령을 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워싱턴에게 너는 초대 대통령이니까 조금 더 해도 되지 않겠냐. 근데 워싱턴은 야 내가 초대 대통령인데 내가 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기를 지켜줘야 후임 대통령들이 그 약속을 지킬 거 아니냐. 그래서 3, 4대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독립선언서 기초했던 제퍼슨도 그 약속을 지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4년 중임제라는 그 약속이 실천이 되어진 겁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는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4선까지 하긴 합니다만 근데 왜 우리 하필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그 4년 중임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민주화까지 가는 과정이 이제 길고 험난해지는 건데 54년에 당시 국회의원 203명인데 자유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비밀 표결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얻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건데요. 그럼 135.333이 나옵니다. 저는 머리가 좋아서 이게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6표가 나오면 가결이 되는 거고 135표가 나오면 부결이 되는 건데 역사가 재밌으려고 135표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은 굉장히 불쾌했고 자유당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탈표가 나온 거죠. 그런데 당시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숫자적으로 0.3이 어떻게 반올림이 될 수 있냐. 수학적으로는 0.5 이상이면 세울 수 있다. 그런데 0.4 이상이면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4-4-5입 하자. 그래서 135표면 돼도 이게 가결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버리죠.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만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총통제로 가겠다. 초대 대통령 안에 중임의 제한을 철폐하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승만이 56년 대선에도 나오겠다. 이걸 우리가 4.4 오입에서 3선 개헌을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이게 2차 개헌이죠. 그래서 56년 대선에 이제 이승만이 출마를 하게 됐는데 당시는 대통령 후보 따로 부통령 후보 따로를 뽑는데요. 자유당에서 대통령 이기붕, 부통령 이기붕 후보가 나왔고 여기에 이승만입니다. 이기붕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한민당이 민주당의 명칭을 바꿨고 여기서 신익희가 나왔고 장면 후보가 나왔고요. 무소속의 조봉암 후보가 나왔는데 신익희 후보가 56년도에 상당히 유력했습니다. 이때 그 민주당의 유명한 선거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구호죠. 근데 신익희 후보가 대선 일주일 전에 나주 유세를 가는 과정에서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당시 선거법에 입각하면 한 번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다른 후보로 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민주당은 선거 후보 없이 대선을 치렀어야 했는데 그럼 당시 민주당에서 조봉암을 지지할 수도 있었지만 조봉암은 한때 과거 사회주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당시는 조금 보수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승만이 500만 표 정도를 얻어서 당선이 되는데 문제는 조봉암이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200만 표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때 조봉암이 굉장히 멋진 말을 남기죠. 나는 선거에 이기고 개표에 졌다. 공안정국이었기 때문에 조봉암 후보가 거의 선거활동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죽어버린 신익희에게만 추모표가 100만 표가 넘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무효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자존심이 상했는데 당시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다. 대통령은 이승만이 당선될 것 같으면 부통령이라도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 아니냐. 그래서 부통령은 장면이 당선이 됩니다. 아까 민주당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 자유당은 갈아봤자 더 못 산다라는 선거 구호를 내세웠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설마 이보다 더 못 살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대선인데 문제는 이제 56년 대선에서 이승만이 이렇게 자존심에 좀 상처를 입고 당선이 됐고 이제 60년 대선에도 이승만은 출마가 가능한 거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이 조봉암을 죽여야 되겠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정적이니까. 조봉암이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들었는데 58년에 진보당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59년에 조봉암을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60년에 이제 이승만의 경쟁자는 크게 유명한 인물이 없었던 건데 60년에 이제 민주당에서 조병옥이라는 인물을 후보로 만들어냈고 여기 똑같습니다. 이승만, 이기붕, 장면 이렇게 붙는 건데요. 참 이게 역사가 재밌으려고 그런 건지 원래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총선과 대선은 항상 5월 달에 치러졌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조병옥 후보가 또 아파요. 실제로 위암이 걸려가지고 미국에 수술받기 위해 급히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승만이 위암 수술을 받고 조병옥이 회복돼서 국내로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갑자기 대선 일정을 당겨라. 그래서 5월달 대선은 안 된다. 안 된다는 논리가 뭐냐면 농번기고 모내기 해야 되니까 대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3월 15일로 대선을 당겨버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조병옥이 미국에서 치료받고 뇌출혈로 갑자기 악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역시 60년 대통령은 이승만이 당선된 거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0년에 이승만의 나이가 85살이에요. 그럼 85살이면 4년 동안 대통령 임기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56년 대선처럼 만약에 부통령의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돼 버리면 대통령 유고시의 권한이 그대로 부통령에게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 교체가 돼 버리는 거고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의 부정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니 무슨 일이 있어도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겠다. 이게 바로 60년의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가 되겠습니다. 3.15. 예, 그래서 이제 60년이 됐습니다. 3월 15일 날 선거를 치르기로 했고 어차피 대통령 선거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부통령이 누가 되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장면 후보가 2월 28일 날 대구에서 유세를 하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일요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관권 선거라는 거죠. 자유당 측에서 대구 교육청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요일인데 초, 중, 고등학생들을 등교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들은 선거권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일요일 날 장면이 유세를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장면 인기가 좀 많은 것처럼 보일까 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요일 날 학생들을 꼭 학교에 등교시키면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월 28일에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 대구 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막 뛰쳐나오는데 이걸 228 의거라고 합니다. 당시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을 일요일 날 등교시키는 논리가
일요일인데 시험을 치르겠다. 토끼잡이 하겠다. 단체 영화 관람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등교를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228 의거가 있고 난 다음에 3월 15일까지 계속해서 작은 산발적인 학생들의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5 부정선거가 치러지는데 와 이건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하죠. 3월 15일에 각 선거구 개표구에는 미리 이승만과 이기붕을 찍었던 표들이 40%가 확보돼 있었습니다. 이걸 사할 사전 투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3인조 투표, 5인조 투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글을 못 읽는 분들이 네. 많으셨기 때문에 마을의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 데리고 가가지고 자, 다 같이 이기붕 찍습니다. 다 같이 이승만 찍습니다. 이렇게 3명, 5명이 투표소에 같이 몰려서 서로 확인하고 표를 찍는 현상도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표가 밤에는요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 된 표를 올빼미 표라고 이야기했고 묶음을 이렇게 묶었을 때 제일 왼쪽 가쪽 표와 오른쪽 표는 이승만과 이기붕을 찍었지만 가운데는 분명히 장면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승만 이기붕 표로 처리를 해버린 거죠. 이걸 샌드위치 표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이기붕이 아니라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 인주를 묻혀가지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에 찍어버리면 그게 무효표가 되잖아요. 이런 표를 피아노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물론 각 선거하는 현장마다 반공 청년단들 그리고 동대문의 정치 깡패들이 가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할 말 없는 부정선거였는데 이제 결과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해석하기에 따라 의견이 좀 틀립니다만 전체 유권자 수를 뛰어넘어 버렸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승만이 90%를 넘겨버리고 이기붕도 90%를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당과 당시 선관위 측에서 너무 충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승만을 득표율을 88%로 맞췄고요. 이기붕 득표를 79%로 맞힌 겁니다.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야, 너 이기붕 찍었니? 너 장면 찍지 않았어? 다들 장면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79% 득표가 나올 수 있냐. 근데 마침 그 3월 15일에 부정선거에 분노해서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 마산 시위에 벌써 8명이 죽어요. 총을 맞고 경찰들이 발포를 합니다. 그 3월 15일 마산 시위에서 8명이 죽는데 당시 이기붕에게 아니 어떻게 경찰이 일반 민간인에게 총을 쏠 수 있냐 그랬더니 이기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된 거랑 다름없는 이기붕이 총은 쏘라고 주는 것이지 갖고 놀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제 신문 기사에 실리게 되고 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로 8명이 죽었는데 문제는 전주 출신의 학생이 마산에 마산 상고에 시험을 보러 왔는데 이 시위에 참여했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주열 어머니가 이 마산까지 와가지고 마산 시민들과 함께 김주열 시신을 찾느라고 저수지 물까지 다 빼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김주열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11일 정도가 됐는데요.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의 시신이 빵 하고 떠오른 겁니다. 근데 시신 왼쪽 눈에는 미국의 그 수입해온 체류탄이 이렇게 네. 박혀 있었던 거죠.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류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공중을 향해서 발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찰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김주열 앞에서 체류탄을 발사했고 김주열이 그렇게 죽게 되니까 시신을 은폐하려고 고기 잡는 그물에 김주열의 시신과 돌을 같이 섞어가지고 마산 앞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마산 앞바다에는 혁명적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물고기들이 김주열 시신을 좀 뜯어 먹으려다가 그물을 뜯은 겁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돌이 그물 밖으로 빠져나와서 시체가 떴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마산 앞바다에는 안 들어가 봤으니까. 네. 그래서 김주열 시신이 딱 4월 11일 날 뜨게 되면서 이때 마산 시는 얼마나 격해졌었냐면 그렇죠. 마산에 있는 모든 파출소가 다 막 불탔고요. 마산의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마산 시장의 집이라든지 이런 곳이 막 난리가 날 정도로 마산 시는 격해지고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위는 중고등학생 중심이었고 대학생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이 시위가 이제 서울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물 또 마시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네. 가 4월 18일 날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3천여 명의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생 중에는 고려대학교가 최초 이렇게 시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3천여 명이 시위를 했는데 고대 총장이 직접 시위 현장까지 와가지고 학생들을 달래면서 이제 전부 다 해산하는 분위기인데 당시 자유당의 유명한 정치 깡패가 동대문 사단이죠. 이정재, 유지광,
막 낙화유수, 독사 이런 건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쇠파이프 들고 집으로 향해 돌아가고 있는 고려대 학생들의 린치를 가해버리고 그래서 약 100여 명의 고려대 학생들이 시체처럼 길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장면이 또 당시 기자들은 굉장히 또 의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신문에 실게 되면서 바로 그러니까 실은 4월 18일 날 하루 전날 고려대학교 학생들만 그렇게 린치를 안 했어도 4.19 의거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신문 기사를 보고 4월 19일 날 참지 못하고 이제 시민들과 대학생들과 모든 학생들이 당시의 청와대를 경무대라고 합니다. 경무대 앞으로 이제 진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또 경무대를 지키고 있었던 지금의 비서실장, 경호실장 격이었던 곽영주의 명령을 받고 경찰이 발포를 해가지고 서울에서만 사상자가 100명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든 네. 전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날 하루만 죽은 사상자가 돌아가신 분이 한 180여 명이 나왔고 서울에서는 광화문 앞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경무대 앞에서 그랬다는 경무대 거예요. 앞에서. 예,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부상자가 한 5천 명 가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4.19 의거죠. 그런데 이제 4.19 의거 이후에도 이승만은 계속 잘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직에 있으려고 했었는데 이거 조금 이따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니까 그때 네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날 당시에 가장 대한민국의 지식인이고 또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단들이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라고 하면서 이승만의 하야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4.19 의거 자체는 3.15 부정선거를 다시 실시해라였는데 4월 19일 날 발포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죽게 되고 그 시위를 냈던 사람들을 영공분자로 정부가 몰아가니까 그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승만 하야를 촉구하게 됐고 그래서 이승만이 4월 26일 날 그 떨리는 목소리 아시지 않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 국민이 원한다면 진작 국민은 진작에 원했었는데 4월 26일 날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9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이 4월 19일 피해 화요일, 4월 26일을 승리의 화요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승만 하야하고 당시 외무부 장관 허정이 장관 랭킹 1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정 과도 정부가 만들어지고 안 되겠다. 이승만 정권에 이렇게 독재였지 않냐. 대통령제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3차 개헌을 하게 되면서 이 3차 개헌이 우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의원 내각제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치러서 다수당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차 개헌을 하고 난 다음에 총선을 치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니까 대통령이 윤보선이 되고 총리가 장면인데 행정권을 총리가 가져가게 되니까 우리가 60년 4.19로 인해서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1년 후에 이제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로 네. 등장하게 되는 자 이렇게 4.19 설명을 한번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생님. 와. 지금 화이트보드에 보시면 숫자만 잔뜩 써 있어. 예. 그냥 화이트보드만 보고 있으면은 수학 강의하신 적 있어요. 전 이 정확한 연보 외우는 게 이 역사 공부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날짜까지 이렇게 따박따박 다 외우고 계세요? 예? 20년에 내고 그렇죠. 20년 하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저야 야. 그게 저는 예. 얼기설기 알았던 게 쭉 이어지는 듯한 그런 맞습니다. 느낌을 받았고 예. 저는 오늘 처음 알은 게 그 김주열 그 학생이 전주 사람이었어요. 예, 전주 출신이에요. 워낙 마산 학생이 아니었어요. 네, 마산상이 아니었고 마산 상고를 시험 보러 왔다가 그날 그렇게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네. 그랬군요. 근데 그때만 해도 참 그런 게 지역 감정이 있기 전이니까 네. 모든 마산 시민들이 김주열을 학생을 찾기 위해서 네, 같이 그렇죠. 분노했고 네, 네. 그랬던 적이 그래요. 지금 보면서 뭐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조현 아나운서도 그러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바로 피를 먹고 자라왔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들어요. 한번 진짜 뭔가 예. 예, 그 마음이 감사하다는 아이고. 예, 그런 김주열 마음이 열사 들고요. 그 예. 떠오른 그 눈에 박힌 체류탄 그 말씀 들으면서는 우리 저 87년에 이 이한열 이한열 열사를 열사. 생각이 네, 나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네.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에도 직격탄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예. 보면 228 때부터 2월 28일 때부터 네. 4.19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중고등학생들 예? 참 많이 나섰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이승만 전 대통령도 분명히 잘한 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을 많이 설립했고 50년대. 그래서 이제 당시 교육열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네. 인식이 있어서 당시 또 냉전 체제다 보니까 또 북한과 전쟁한 직후 상황이고 그래서 반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반공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인식을 학생들이 굉장히 강하게 심었는데 막상 교육 학교 현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하는데 정치 현실은 그쵸, 그렇지 또 않다 다르니까, 보니까 괴리가 당시 있으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뛰쳐나왔던 거고 그렇군요. 대학생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엘리트 의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제 4.19를 계기로 학생운동의 중심이 이제 대학생들이 되는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40분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오후 5시 김어준 그가 등판한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 개표 방송 TBS 김어준의 개표 공장. 잘할 거니까 4월 15일 오후 5시 김어준의 개표 공장.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냥 대표 방송 여기 듣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5만 원씩 주기. 안녕하세요. 여기는 959 리서치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놀라지 마십시오. 2020년 2분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거든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 채널이나 주파수를 말한다. 둘, 방송 시간 혹은 프로그램 이름을 말한다. 셋. DJ 이름을 기억한다. 여러분의 행복한 하루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오빠. 김어준, 김규리, 좋은 사람 송정혜, 배칠수, 박희진, 앵디 최일구, 이은미, 김지윤, 러브레터, 이가희, 조진우, 황진아, 정현주까지 모르는 번호 끊지 마세요. 제발. 당신이 있는 곳에 TBS 3시 41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 장안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는 고정차가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하시는 게 좋겠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오늘도 혼잡합니다. 작업 구간도 있는데요. 외곽 안양 쪽으로 양평교 부근에서 작업하느라 1차로가 차단돼 있고 이후로 광명교 조금 지난 지점에 있던 공사는 끝났지만 고척교부터 금천교까지 교통량도 많아서 정체입니다. 도심 성산대교 방면으로는 광명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반대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10분 조금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코로나19 속보 1부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2차례 이탈에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격리 해제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1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양성 환자가 다른 환자를 감염시킨 2차 전파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중복검사 등을 포함하면 총 86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스페인에서 80대 한국인 A씨가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국민이 코로나19로 숨진 것은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속보 1부 뉴스 김상아였습니다. 두시가 됐어요. 19가 왔어요. 싱싱한 19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9가 왔어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허리케인 라디오 점심 먹고 디저트 쇼. 오늘은 4.19 혁명 미니 특강. 한국 최고의 역사 선생님 황현필 선생님과 4.19 혁명 이야기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문자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왜 황현필 하는지 정확히 증명되네요 하시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고요. 우리 지리산 사랑님께서 처음으로 또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처음 글 남기네요. 새삼스럽게 울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놈과 꼭 다시 듣게 하고 싶네요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강의 영상을
날 지금 촬영 중에 있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 맞습니다. 유튜브에 별도로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TBS FM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유튜브로요. 감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와, 아는 내용인데 재밌네요. 역시 빠져드네요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운 역사 내용인데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역사가 재밌었을까. 아니 그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것 같은데 또 그때는 막 이렇게 또 집중력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자랑 하나 하자면요. 네. 그 교직 시절에 그 교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교생들이 가장 재밌는 강의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면 원래 남학생들은 80%가 체육이 나와야 되는데 1등이 국사가 70%로. 황현필의 힘이네요, 네. 진짜. 우리 122번님께서는 황쌤을 월요일 이 시간 고정 출연 희망해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하셨어요. 김경래 PD가 지금 천천히 협상을 하겠답니다. 워낙 바쁜 분이시라서 그쵸. 네. 오늘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는데 한 석 달간 지금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영광입니다. 빼서 나와주신 거예요. 네. 제가 영광입니다. 자,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리 또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이나 저희가 또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잖아요. 예. 질문 하나씩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대학생보다 중고등학생들의 어떤 중심의 시위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학생들은 좀 엘리트 의식이 있었던 것 에이. 같고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생의 숫자가 지금만큼 많지 않았던 것도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만큼 중고등학생도 당시 사회에서 지식인 대접을 좀 받고 있는 모양새였고 그만큼 반공의식에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했는데 막상 정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되니까 그리고 대구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3.15 부정선거 때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도 김주열 학생이 행방불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4월 11일에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니까 마산 지역에 있는 여고생들이 분노해가지고 또 들고 일어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4.19는 분명히 중고등학생에게서 출발했고 실은 상당히 많은 초등학생들까지 참여했던 시위가 그 교육이 상당히 진짜 중요하다는 또 생각도 들고요. 그 제가 흑백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저 시청 앞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다 그 까만 교복 입고 아직 하복 체제로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3월 4월이었으니까 보면 다 중고생 그 모표 교표 같은 거 모자 입고 그리고 오늘 또 알았던 게 올해 60주년 4.19는 이제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데 60년 4월 19일 날이 무슨 요일인지 오늘 이제 확실히 알았네. 피해 화요일이었고 승리의 화요일이었다. 네. 화요일이었네. 4월 19일이 피해 화요일이고요. 이승만이 하야했던 게 승리의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 또 화요일이었고.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결정했는데 지금 우리하고 오버랩 되는 부분 60년 전으로 오버랩 되는 거 보면 2016년 촛불 집회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할 때하고는 시기가 이승만 대통령 때 금세 이루어졌던 것 같고 이승만이 하야 결정을 굉장히 쿨하게 빨리 했다는 말씀을 국회에서 탄핵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아까 이제 시간상 자세히 다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이승만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붕의 당선을 취소시키기도 했고 당시 선거를 주관했던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를 해임시키기도 했고 그다음 여러 가지 하여간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왜 갑자기 하야 결정을 하게 됐냐면 학생들 시위가 일어났을 때 실은 4월 19일 날 오후 4시경에 이승만이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근데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전쟁 때 굉장히 명장으로 유명한 송요섭 장군인가 그러신데 그 송요섭 장군이 갑자기 계엄군을 이끌고 시민을 진압해야 되는데 시민 편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송요섭 장군이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생각이 벌써 이승만을 떠났다는 걸 인지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3.15 부정선거는 우리 군인들도 묵과할 수 없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4월 19일 이후에 경무대 앞에서 시위를 하면 항상 그 탱크에 시민들이 함께 타가지고 시위를 했죠. 그러니까 군까지 등을 돌린 상태에서 미국 대사까지 이제 하야를 촉구하게 되니 이승만 입장에서는 기댈 곳이 없었던 거죠. 실은 4월 26일 날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막상 하야 선언서에 도장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걸 도장을 또 찍지 않으려고 했다는 또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든 막을 수 없다는 또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고 네. 그때는 여의도에 비행장이 있었다면서요? 예. 여의도 비행장에서 비행기 타고 하와이로 간 거예요. 하와이로 망명합니다. 하와이로. 그때 망명하면서도 곧 돌아오겠다라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렇게 떠났는데 하와이에서 5년 후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0까지 산 거죠. 예, 60년에 85세였으니까.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4.19 혁명에 대해서 황현필 선생님 덕분에 다시 한번 또 정리도 됐고 그 의미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아, 벌써 선생님 보내드릴 시간이 됐네요, 앵디님. 네. 지금요? 네. 그리고 선생님 우리 어떠셨어요 오늘? 아유, 저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또 우리 최일구 앵커님 실제로 뵈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자, 오늘 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했는데 그 어떠셨어요 오늘 소감이?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 전에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라디오는 처음이고요. 네. TV 뉴스에는 한번 출연해 본 적이 있는데 TV 뉴스 시간에 예. 대담 형식으로 거기서 그렇죠. 강의를 뉴스센터에서 나오셔가지고 아니요, 제 전공도 아닌 검찰개혁 관련 문제를 모셔가지고 그거 좀 나간 적은 있었습니다만 어떠셨어요? 아, 저는 좋은 경험이었고요. 또 재밌었습니다. 근데 유튜브 보면은 예. 황현필 선생님 그 유튜브도 칠판 하시잖아요. 보면은 네. 예. 그 좀 이 괜찮은 칠판이더라고요. 아, 진짜 디지털 그 칠판 같아요. 예, 비싼 겁니다. 그거. 비싼 거요? 예. 뭐 이렇게 딱 누르니까 글씨를 쓸 수가 있고 예, 딱 예. 누르니까 지워지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화이트보드를 준비했는데 착한 TBS 칠판이라는 걸 좀 예. 양해를 아유, 해주시고 예. 다음에 오실 때는 더 조금 나은 놈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우리 황현필 선생님께서 유튜브 하시잖아요. 구독자 수가 거의 30만 가까이 돼서 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황현필 한국사 이렇게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오늘 오면서 상암동에 저 버스 타고 오거든요. 예. 오면서 황현필 선생님 유튜브 네. 동학혁명 관련된 이야기 듣다가 눈물 날 뻔했어요. 아유, 저는 동학을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유튜브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슬픈 역사, 아픈 역사는 좀 약간 회피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는 너무 것 마음이 같습니다. 아프니까. 예. 화승총으로 네. 그저 화승총 게틀링 기관총. 게틀링 기관총으로 예. 2만 명이 돌아가셨다며 현장에서 예. 우금치 말씀하시는 우금치 터널 위에. 자, 여러분 우리 황현필 선생님 계속 만나고 싶으시면 저 고정으로 좀 나와 주셔야 되는데. 황현필 한국사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누르기. 예. 그래야 섭외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황현필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네, 조만간에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뵐 시간이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 좋은 오늘 또 우리 경험했습니다. 황현필 선생님께서 또 듣고 싶은 노래 또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곡 신청해 주셨을까요? 안치환 가수의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지금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거 보내드리면서 네 인사하겠습니다. 황현필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